음식은 내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음식은 일반적인 약보다 효과가 더 빠르고 더 좋으며 가격도 더 저렴하다. 음식을 약으로 쓰는 것이 기능의학의 기본이다. 하지만 기능의학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음식을 약으로 쓰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폐건 식단은 환자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누구나 영양의 힘을 이해하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폐건 다이어트입니다. 지은이는 마크 하이먼, 옹긴이는 황선영, 펴낸 곳은 솜씨컴퍼니입니다. 저자인 마크 하이먼 박사님은 미래의학으로 불리는 기능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의사입니다. 만성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오랜 시간 몰두한 끝에 기능의학이라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공헌한 의사이며 교육자,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통해 장수와 활력, 정신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15차례나 이름을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87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 안에 있는 폐건은 팔레오와 비건을 합친 말입니다. 팔레오는 구석기 시대라는 뜻을 가진 팔레오리틱의 줄임말로 원시시대 인류의 식단이나 식습관을 따르는 방식의 다이어트입니다. 비건은 채소, 과일, 해초 등의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몸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팔레오 식단과 비건 식단의 장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음식을 약으로 쓰면서 건강을 되찾을 때 필요한 기본 원칙 21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융통성 없는 엄격한 규칙 대신 단기간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폐건 식단은 기능의학에 바탕을 둔다. 나는 거의 30년 동안 기능의학으로 환자들을 치료했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나를 찾아온 환자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정도다. 기능의학 의사들은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이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음식은 약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빨리 작용하며 효과도 더 좋다.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뜻밖의 결과도 전부 좋은 것들이다. 우리 몸은 하나의 생물학적인 생태계다. 서로 연결되고 다이내믹하게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다. 주류 의학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심장, 관, 뇌, 결장 같은 곳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지 모른다. 각각의 장기를 개별적으로 보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인체를 서로 동떨어진 장기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네트워크로 생각한다. 따라서 기능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치료하거나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기능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환자가 더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의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간단하다. 몸에서 나쁜 것들을 제거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좋은 것들을 투입하자. 그러면 우리 몸이 탑재한 자연기능과 치유 메커니즘이 알아서 작동할 것이다. 음식은 우리의 생물학적 네트워크의 불균형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빨리 나타나고 질병을 되돌리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사가 음식의 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 음식을 약으로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적을 목격했다. 나처럼 기능의학을 행하는 다른 수천 명의 의사도 마찬가지다. 사실 나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고 싶지는 않다.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치료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기능의학에서는 자가 면역질환, 우울증, 편두통, 건선, 습진이 없어지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이 향상되고 제2형 당뇨병이 몇 주 만에 사라진다. 이것은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기능의학 모델을 적용해서 음식을 약으로 쓰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다. 폐건 식단은 음식을 약으로 생각한다. 음식은 약이다. 음식은 우리를 치료할 힘도 있고 해칠 힘도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처럼 작용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음식을 잘 활용하면 젊어지고 번성하고 질병의 작용을 되돌릴 수도 있다. 음식의 질과 영양 밀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얻는 성분은 지방산,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뿐만이 아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영양소도 얻을 수 있다. 식물의 세계에는 인간이 지금까지 밝혀낸 파이토케미컬만 해도 25,000가지가 넘는다. 파이토케미컬은 최근에야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판명되었다. 놀랍게도 동물에서도 파이토케미컬을 찾을 수 있다.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물을 다양하게 섭취해서 몸속에 파이토케미컬이 있다. 우리가 체내에 파이토케미컬이 부족하다고 해서 괴혈병이나 구루병과 같은 급성질환에 걸리거나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비만, 치매, 우울증 등 잠복기가 긴 결핍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이런 화합물을 이용할 유일한 방법은 음식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색이 진한 식물성 식품, 유기농 고기, 풀을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 지방이 많은 자연산 생선에는 우리의 세포를 보호하고 침입자들에 맞서 싸우는 화합물이 풍부하다. 산업적으로 생산한 식품을 먹으면 그것이 설령 채소라고 해도 식단이 부실해진다. 채소도 유기농 채소가 영양 밀도가 더 높다. 공장에서 사육된 소는 옥수수, 소똥, 사탕, 동물의 여러 부위를 간 것으로 구성된 단순한 식단을 따른다. 이런 소는 염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나쁜 고기를 생산한다. 반면에 약용식물 수십 종을 먹고 자란 야생 엘크나 재생농업으로 키운 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좋은 고기를 생산한다. 기억하라. 당신이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몸이 건강해지거나 나빠지는 쪽으로 프로그래밍 되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약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친구 마이크 폴라는 이런 말을 했다. 음식을 먹어라. 너무 많이는 말고 식물 위주로. 폐건 식단을 포함한 모든 건강식은 기본적으로 식물이 풍부하다. 그렇다고 해서 식물만 먹으라는 건 아니고 식물을 많이 먹자는 뜻이다. 식물이 풍부한 식단은 식물성 식품 위주이지만 적합한 고품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도 들어있다. 식물성 식품은 영양 밀도가 높다. 영양소는 많고 칼로리는 적다. 이런 식품의 고유한 성분은 바로 섬유질과 식물 영양소다. 음식을 약으로 여긴다면 식물성 식품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식물의 세계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화학물질 25,000개 이상이 다양한 색으로 존재한다. 어쩌면 파이토케미컬이나
식물 영양소라는 말을 이미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을 뜻하는 말이다. 파이토케미컬이나 식물 영양소는 건강을 최적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화합물은 인체의 수백 가지 방법으로 도움이 된다.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줄여주며 항암과 항노화 작용도 한다. 그렇다면 왜 식물의 파이토케미컬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가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식물을 먹긴 하지만 식물이 인간을 위해서 파이토케미컬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식용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전달 시스템이다. 식물이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이런 화합물은 해충을 저지하고 식물이 먹히지 않게 보호하며 식물의 내한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파이토케미컬 덕분에 식물은 땅속에서 다른 식물, 동물, 일족이나 되는 미생물 및 곰팡이와 신호를 주고받기도 한다. 항산화, 항염, 해독, 항암작용을 하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식물은 색이 밝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이 나는 식물을 먹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독특한 식물에도 도전해보자. 최대한 무지개색으로 챙겨 먹어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때문에 장내 세균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을까? 나를 찾아오는 환자 중에는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일 위장이 불편해서 건강한 식단을 따를 수 없다면 위장을 고쳐야 한다. 장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찬다. 마치 임신이라도 한 것처럼 배가 심하게 부풀기도 한다. 그럴 때는 곡물, 콩, 전분성 채소, 날 것과 같은 음식을 일시적으로 제한해보자. 장에서 유해균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유익균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장이 치유되면서 식단에 넣을 수 있는 식품이 많아질 것이다. 섬유질이 적게 들어있는 식단도 폐건 식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이 건강해져서 섬유질을 더 많이 먹는 것이다. 폐건 식단은 자연식품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당장 채소를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자연식품을 선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풀을 먹고 자란 소나 양의 고기, 지방이 많은 자연산 생선, 유기농 가금류의 고기, 익힌 채소처럼 깨끗한 단백질을 먹어보자. 소화가 잘 된다면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견과류, 씨앗류를 먹어서 건강한 지방도 챙겨보자. 장이 나아지면 기능의학 의사와 상의해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조금씩 먹으면 된다. 단백질 24g을 얻으려면 익힌 강낭콩 2컵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탄수화물 70g도 섭취하게 된다. 반면 연어 100g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전혀 섭취하지 않고 단백질만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폐건 식단에서는 콩, 곡물, 견과류, 씨앗류를 어떤 식품으로 취급할까? 중요한 것은 품질과 조리법이다. 사실 견과류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섭취량이 중요하다. 매일 견과류를 2줌에서 4줌 정도 먹으면 허리둘레와 장기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견과류 때문에 살이 찔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견과류와 씨앗류를 통해 섭취하는 200칼로리와 쿠키 한 박스를 얻어서 먹는 200칼로리는 전혀 다르다. 견과류와 씨앗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다. 게다가 비타민,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산화방지제도 풍부하다. 비타민 E와 같은 산화방지제는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호두, 아마씨, 햄프시드, 씨앗시드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식물성 식품 중 몇 가지다. 만일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견과류와 씨앗류를 제한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류가 몸이 질병에 맞서 싸울 때 필요한 무기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슈퍼푸드다. 내 친구인 캐리 다이율루스 박사는 비건 식단과 키토 식단을 즐기는 제1형 당뇨병 환자다.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캐리는 대단히 잘 지내고 있다. 그녀는 옛날 품종의 콩 중에서 루피니빈이라고 불리는 슈퍼푸드를 먹는다. 루피니빈은 단백질과 섬유질은 많이 들어있고 순수 탄수화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루피니빈에 함유된 전분은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체내에 흡수되거나 혈당을 치솟게 하지 않는다. 이미 조리된 상태로 간식 봉지에 넣어서 파는 것을 사면 된다. 전분이 적게 든 다른 콩이나 콩과 식물에는 렌틸콩, 유기농 푸른 완두콩이나 깍지완두, 동북콩, 녹두 등이 있다. 한편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추천하지 않는 콩도 있다. 리마콩, 강낭콩, 베이크드 빈스, 주로 통조림으로 파는 삶은 콩, 얼룩 강낭콩 등은 아예 먹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먹기를 권한다. 대두는 콩 중에서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종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두가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두는 혈관 신생 억제 효과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대두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다. 가짜 고기, 에너지바, 쉐이크에 들어있는 대두 단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두 단백은 콩기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화학적으로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두 단백은 주로 분리대두 단백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콩 식품이 암을 예방해 주는 것과 달리 대두 단백은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콩기름과 분리대두 단백은 멀리하자. 그 대신 콩 식품 중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닌 것, 유기농인 것, 전통적인 것을 고르자. 두부, 템페, 된장, 나토 또는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간장이나 타마리 간장을 고르면 된다. 이런 식품은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 더 이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템페, 된장, 나토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다. 폐건 식단에 백미도 포함될까? 나는 복부에 지방이 있고 혈당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백미를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데 백미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백미를 조금 먹어도 혈당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만일 백미를 즐기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자. 폐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백미를 안심하고 먹을 방법이 있다. 백미로 밥을 짓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 식히면 된다. 그러면 쌀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서 소화하기가 더 쉬워지고 신진대사도 더 원활해진다. 백미가 장에 사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따져볼 때 아래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실 고기를 두고 좋다 또는 나쁘다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공장식 사육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적색육은 비인도적이며 환경과 기후에 재앙을 불러온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하지만 재생농업으로 키운 가축의 고기는 경우가 다르다. 자연에서 키운 들소나 엘크의 고기가
비인간적인 사육장에서 키운 가축의 고기와 우리의 건강에 똑같은 영향을 미칠까? 동물의 복지는 어떨까?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답을 미리 알려주자면 두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재생농업은 과학의 바탕을 둔 접근법을 이용한다. 최대한 품질이 좋은 식품을 생산하면서도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수분 매개자, 익충, 야생동물이 돌아온다. 화학물질을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아도 영양 밀도가 더 높은 식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다. 재생농업을 하는 농부들은 다른 농부들보다 수익을 최대 20배나 올린다. 재생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의 작용을 되돌리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받는다. 유엔에 따르면 질이 떨어진 토양 500만 헥타르 중 200만 헥타르를 재생농지로 전환하면 기후변화를 20년 동안 멈출 수 있다고 한다. 비용은 3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엄청난 액수처럼 느껴지겠지만 미국이 매년 당뇨병에 지출하는 금액보다 적다. 따라서 육식주의자냐 채식주의자냐가 문제가 아니다. 재생농업이냐 산업형 농업이냐가 문제다. 재생농부인 로스 콘소의 말처럼 소가 문제가 아니라 소를 키우는 방법이 문제다. 고기도 건강한 식품이 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고기를 둘러싼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한 결과 풀을 먹이고 재생농업으로 키운 소의 고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해서 약용 향신료를 곁들이면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런 고기를 식물이 풍부하고 자연식품이 가득하며 가공식품이 없는 식단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고기를 먹으면 영양 밀도가 매우 높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고기가 주인공이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나이와 활동량에 맞춰서 적당량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체중 1kg당 단백질을 최소 0.8에서 1.6g 먹어야 하며 운동선수는 더 많이 먹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패건 식단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아니다. 고기는 어디까지나 두 요리에 곁들이는 사이드 요리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자. 풀을 먹고 자란 소의 고기, 가금류의 고기, 달걀, 생선을 하루에 2번씩 손바닥 크기만큼 먹어보자. 이 규칙은 당신이 키가 큰 농구 선수든 5살짜리 아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고온 조리, 그릴에서 굽기, 튀기기, 훈제, 태우는 것은 피하자. 그 대신 저온에서 조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음식을 약한 불에 굽거나 볶거나 삶아보자.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재생농업으로 재배한 식품과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길 권한다. 지방은 수십 년 동안 부당하게 비난받았다. 지방을 먹으면 동맥이 막히고 뚱뚱해진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지방에는 1g당 칼로리가 2배나 많다는 경고도 있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모두 전문가와 정부가 제공한 저지방 식단에 관한 조언을 따랐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방을 적게 먹었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뚱뚱해지고 당뇨병에 걸렸다. 미국에서는 내가 태어난 이후로 비만율이 5%에서 42%로 껑충 뛰어올랐다. 무려 800%나 오른 것이다. 끼니마다 지방을 먹기 시작하자 나는 더 행복해지고 더 강해졌다. 몸속의 에너지도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좋은 지방을 먹으면 건강하고 날씬해질 수 있다. 지방에 얽힌 이야기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지방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하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지방으로 만들어진다. 신경외피도 마찬가지다.
뇌도 대부분이 지방이며 호르몬도 지방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세포와 신진대사도 지방이 있을 때 더 잘 기능한다. 지방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건강에 이로운 지용성 비타민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부 지방은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비만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올바른 지방은 먹고 나쁜 지방은 피하는 것이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끼니마다 좋은 지방을 챙겨 먹자. 지방을 먹는다고 뚱뚱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미국인처럼 지방을 녹말이나 설탕과 함께 먹지 않는단 말이다. 트랜스 지방이 아닌 이상 지방을 먹었다고 해서 심장질환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가장 즐겨 먹는 지방은 아보카도, 올리브, 견과와 씨앗류, 전통적인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량의 버터, 풀을 먹고 자란 염소소스로 만든 기,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을 먹어도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칼슘에 관한 오해. 우리가 그동안 유제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유제품이 최고의 칼슘 공급원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유제품을 섭취해야 뼈가 튼튼해져서 골절상을 입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스웨덴처럼 유제품 섭취량이 많은 국가에서 골절상이 많이 발생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처럼 유제품 섭취량이 적은 국가에서 오히려 골절상이 적게 발생한다. 게다가 남성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 결과 청소년 시절에 우유를 매일 한 잔씩 마시면 골절상을 입을 확률이 9% 증가한다고 한다. 거기서 우유를 더 마시면 뼈가 부러질 확률이 9% 더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디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구할 수 있을까? 우선 유제품에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비타민 D를 추가로 넣은 것이다. 비타민 D의 자연적인 공급원 중 가장 좋은 것은 청어, 포시니 버섯, 햇빛이다. 그러면 소는 칼슘을 어떻게 섭취할까? 식물을 통해서다. 칼슘을 강화한 식품 대신 칼슘의 직접적인 공급원을 공략하자. 녹색 채소, 케일, 콜라드, 루꼴라, 두부, 참깨, 치아씨드, 정어리, 뼈째 들어있는 연어 통조림을 먹으면 된다. 단백질을 먹으면 젊어진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난다. 식단은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내에 고품질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을 만들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러 연구가 건강한 노화와 고단백질 식단을 통한 근육량의 보존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결과는 고기가 효과가 가장 좋다. 그 다음이 닭고기, 그 다음이 생선이다. 콩은 목록의 맨 마지막에 있다. 식물 단백질만 먹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미노산을 추가로 먹거나 동물성 단백질을 곁들여야 근육을 만들 수 있다. 운동하는 것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직전에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것도 근육의 합성률을 높일 수 있다. 시간 제한 식사법, 간헐적 단식, 칼로리 제한 식사법은 전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항노화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법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고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작용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를 더 활성화하고 줄기세포 생산량을 늘리고 인지 기능을 끌어올리고 근육을 만드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옛날에 헬스장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좋았다. 하지만 60살이 되었을 때 이를 악물고 트레이너를 구했다. 그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근육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서는 깜짝 놀랐다. 코어 힘이 강해지자
요통도 사라졌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넘어지고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 30, 40대에 이미 근육 감소증으로 인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육이 더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지며 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 인슐린 수치는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빠지며 혈당은 높아진다. 이런 일을 예방할 유일한 방법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트레이너를 구하거나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처음에는 가벼운 역기부터 시작해서 무게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밴드와 체중을 활용한 운동도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식사를 제한하거나 간헐적인 단식에 도전하자. 매일 12시간씩 단식을 해보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잠들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12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2번은 16시간 단식에도 도전해보자. 단식이 자신과 잘 맞는 것 같으면 더 자주 시도해도 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24시간 동안 단식하길 권한다. 특히 과체중이거나 체지방 과다 상태이거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더 건강해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어떤 나이든 간에 지금보다 더 젊어질 것이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폐건 다이어트란 말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으며 그 뜻과 내용에 대해 알고 나니 누구나 이 식단에 대해 알게 되고 실천한다면 건강적인 면과 전반적인 식생활 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발달하지 않아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나서 상상 이상의 치료비 청구서를 받게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기능의학 병원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생겨서 환자들의 병원 선택지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식은 저자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책에는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폐건식으로 요리하는 폐건 식단 레시피를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책을 통해서 도움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